신라호텔 영빈관 연회장의 샴페인 타워는 위선적인 빛을 반짝였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모든 얼굴에는 흥분과 특이한 향이 넘쳤다. 내 안에 완벽 테크의 한서연 대표는 무대 중앙에서 맞춤 제작된 붉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불타는 불꽃처럼 눈부셨다. 그녀는 최지훈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청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 테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동료들의 헌신적인 그녀는 말하며 옆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웃는 흰색 슈트 차림의 남자 최지훈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객석에서는 천둥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구석진 그림자 속에 서서 태연하게 소매를 정리했다. 마치 이 광란의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나는 한서연의 남편이었고 결혼 5년 차이자 완벽 테크의 첫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지만 나에게만은 감사하지 않았다. 나는 눈앞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레드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선홍색 액체가 잔 위에 끈적한 흔적을 남겼는데 마치 말라붙은 피 같았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와인보다 더 차가웠다. 이 5년간 내가 그녀와 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바쳤는지는 나 자신만이 알았다. 밤샘하며 수정했던 기획안들, 그녀를 위해 닦아주었던 길, 그녀가 자신의 공로로 가져갔던 아이디어들. 이 모든 것이 오늘 그녀가 다른 남자를 향해 보내는 다정한 시선으로 변해버렸다.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한서연은 최지훈의 팔짱을 끼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들은 마치 왕과 그의 총신처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내 존재를 떠올린 듯 사람들 너머로 어렴풋이 나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거만한 시애와 쉽게 알아챌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 속의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걸음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모두들 내가 아내인 저 높은 곳에 앉은 여대표에게 축하를 전하러 가는 줄 알았다. 한서연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더해졌고 마치 여기서 나를 망신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지훈은 승자의 자세로 나를 바라보며 눈빛 속의 도발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한서연을 보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다. 그것은 잘 접힌 사직서였다. 나는 그것을 한서연 앞에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안,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낮게 깔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 집어들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직서 맨 끝에 내 이름을 서면 끝에 주변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놀라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서명한 사직서를 한선 앞 테이블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려 했다. 이안, 오늘 나를 완전히 망신시키려는 거야?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치솟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였다. 그 길고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인해 약간 일그러져 보였다. 그녀 옆에 최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한서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이런 사람하곤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말투는 멸시로 가득했다. 마음이 불편한 건 알겠는데
서연 씨를 봐서 내가 개인적으로 2억만 위안을 챙겨줄게요. 우리 품위 있게 헤어집시다. 주변에서 억눌린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의 얼굴은 뜨거워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더욱 진하게 드러냈다. 마치 꼬리치는 개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 내 입을 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리안, 주제넘게 굴지 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도 모르니?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어. 네가 오늘 가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준 것이 아닌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냉소로 가득했다. 이제 좀 컸다고 나한테 성질을 부려? 내가 말하는데 나 없으면 넌 다음 끼니를 어디서 먹을지도 모를 거야. 당장 네 사직서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의 말은 마치 더러운 물을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다정함과 침묵, 여보, 당신이 최고야라는 달콤한 말들은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나에게 이토록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녀를. 나는 웃었다. 쓴웃음도 냉소도 아닌 진심으로 후련한 웃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좋아요. 한 대표님.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동정적이거나 조롱하는 시선 속에서 나는 등을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화려하지만 역겨운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문 밖 서울의 간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내 목소리는 한 점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그가 나더러 꺼지라고 하더군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원하시는 대로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침묵 작전을 개시하죠.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완벽 테크의 본사 빌딩은 밤하늘의 등불을 밝히고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한서연, 당신은 방금 당신의 모든 세상을 밀쳐냈다는 것을 영원히 모를 거야. 나는 단지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 내일 해가 뜰 때 당신이 여왕이라 부르던 그 자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야. 나와 한서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서재는 최지훈의 임시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이른바 전리품이라 부르는 온갖 명품 브랜드의 포장 상자와 한눈에 봐도 값비싼 골프채 몇 세트가 쌓여 있었다. 내 책장의 소중한 절판 서적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내 자리에는 최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시가를 피우며 컴퓨터를 보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그에게 물을 따라주는 이는 바로 내 아내 한서연이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한서연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당신 왜 돌아왔어? 꺼지라고 했잖아. 최지훈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른하게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한 씨, 사람이라면 분수를 알아야지.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당신 물건은 내일 스스로 이삿짐센터 불러서 가져가세요.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개의치 않고 시선을 한서연에게로 돌렸다. 이 집은 내가 대학교 졸업 후 첫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받은 100만 위안 상금으로 계약금을 내고 산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둘 이름이 적혀 있었지. 나는 이것이 우리 사랑의 증거이자 우리가 함께 노력할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어. 한서연,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잊었어?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더 짙은 짜증으로 바뀌었다.
이한, 또 그 낡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완벽 테크의 핵심 구조는 내가 썼고, 회사의 첫 프로젝트인 새로운 계획은 내가 석 달 밤샘에서 만든 거야. 회사의 초기 자금은 내 상금과 내 스승님의 투자금이었어. 됐어. 한서연이 날카롭게 내 말을 끊었다. 이안, 당신 왜 이렇게 유치해? 당신이 한 일들은 그저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일 뿐이야. 회사가 오늘날까지 성장한 건 내 비즈니스 감각과 인맥 덕분이지.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기술 따위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마치 내가 한 말들이 모두 하찮은 먼지인 양 취급했다. 최지우는 옆에서 비웃었다. 이한 씨,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그저 코드를 쓰는 사람일 뿐, 서현 씨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질척거릴 시간에 내일 어느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를지나 생각해봐. 나는 눈앞에 이 개 같은 남녀가 주고받는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 마지막 온정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내가 한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몇천 위안의 월급을 위해 뛰어다니던 평범한 여자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야망과 추진력을 보았다. 나는 무대 앞에서는 시끄러움을 싫어했고 그저 조용히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를 무대 앞으로 밀어올렸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 나의 모든 자원, 나의 인맥, 국내 최고 금융 전문가인 내 스승님까지 모두 아낌없이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우이자 서로 의지하는 연인이라고 믿었다. 나는 내가 그녀 뒤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그녀가 안심하고 여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권력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잊었다. 그녀가 더 높은 곳에 오를수록 그녀 주변에 유혹도 많아졌다. 이 최지훈이라는 남자는 1년 전 회사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부사장이었다. 그는 말솜씨와 몇몇 비열한 수법으로 빠르게 한서연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 한 서연이 혐의를. 처음에는 상업적인 인간관계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가 이해한 상업계의 현실이었다. 석 달 전 나를 항상 후원해 주던 보육원 원장님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져 3년만 위안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할 때까지는. 그때 나는 가진 모든 돈을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한 상태라 한서연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 그녀는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선명하자 3억만 위안? 이안, 나를 은행으로 알아? 상관없는 늙은 할머니를 살리려고 내가 왜 3억만 위안을 써야 하는데? 그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보육원 원장님이야. 나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의 보육원 원장님이 내 원장님은 아니잖아.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이 그녀와 내가 처음으로 싸운 날이었다. 결국 나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개인 계좌에서 3억만 위안을 나에게 송금해 주었다. 송금 후 그녀는 차갑게 나에게 말했다. 이한,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당신의 가난한 친척들 일로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그때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회사가 자금 조달에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의 인내가 그녀의 더욱 심한 행동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 이틀 후 나는 우연히 그녀의 차에서 명품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다. 38만 위안짜리 남자시계. 날짜는 내가 돈을 부탁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내 사람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거의 사형만 위안을 써서 애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택했을 뿐, 나를 키워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와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석 달 동안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매일 여전히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다. 나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를, 그리고 이 신라호텔 영빈관 연애가 오기를. 내가 그녀를 위해 세운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그녀의 발밑 가장 견고한 주춧돌을 내 손으로 꼬아낼 생각이었다. 이안, 아직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한서연은 내가 오랫동안 말이 없자 더욱 자짐을 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웃었다. 한서연,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는 거야.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걸 잊었나 봐. 한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듯했다. 이안, 당신 열이 나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이런 허황된 소리를 짓거리다니. 나는 그 배이고 당신은 물조차 되지 못해. 기껏해야 물속에 모래 한 풀 정도겠지. 안 그래?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래? 그럼 나 이 모래 한 톨이 오늘 당신이라는 배를 한번 뒤엎어 보여주지.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돌아서서 내 침실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직 내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내 얼마 안 되는 내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한서연과 최지우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마치 구경꾼처럼 나를 보고 있었다. 어이구, 정말 가려고? 이한 씨,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될 거야. 최지훈의 말투는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상관없어. 가라고 해.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이 서울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어. 나는 여행 가방의 지퍼를 잠그고 일어섰다. 내가 한때 정성껏 꾸몄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미련은 한점도 없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들 옆을 지나갔다. 문을 나서려 할 때 한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뒤에서 들려왔다. 맞다. 이안, 깜빡했는데 이 집은 다음 주에 팔 거야. 나랑 최지울 씨는 이미 고급 빌라를 받았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손이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나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최지훈이 나른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이한 씨, 앞으로 밖에 나가서 사고 칠 때는 서연 씨 이름 팔지 마. 그 사람은 그런 망신당할 사람 아니니까. 나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최지우는 괜히 오싹함을 느꼈다. 오늘 당신들이 한 말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둬. 내일 무릎 꿇고 나에게 빌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던지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뒤에서는 한서연과 최지훈의 거리낌 없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한테 빌어? 그가 누군데? 깍깍깍깍.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를 차단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표정은 없었다. 한서연, 최지훈, 당신들의 게임은 끝났어. 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도 않았고 값싼 여관에 묵으러 가지도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의 최고급 랜드마크 건물 시그니엔 레지던스로 향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강뷰 고급 주택으로 1평당 가격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다.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문과 홍채 이중 인증을 거쳐 최상층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다. 나를 맞이한 것은 제복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중년 남성이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는 공손하게 내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집사로 내 아버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비서이자 나의 거대한 신탁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김집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티끌 하나 없는 거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 전체에 가장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한서연과 셀 수 없이 꿈꿨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김집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침묵 작전은 10분 전에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완벽 테크의 전 세계 모든 협력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자금은 저희가 지정한 안전 계좌로 합법적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완벽 테크와 협력하는 모든 공급업체와 유통업체의 위험 경고 서한을 발송하여 완벽 테크의 실질적 지배구조, 변경과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저희는 일부 언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완벽 테크 창립자 부부의 회사 내부 자금 횡령 및 자금줄 붕괴에 대한 소식이 내일 오전 9시 서울의 모든 경제 뉴스의 톱 기사로 보도될 것입니다. 나는 술장으로 가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얼음을 넣었다. 그녀의 개인 자산은요? 나는 술잔을 흔들며 호박색 액체를 바라보았다. 김집사는 코안경을 고쳤었다. 한서연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펀드, 그리고 그녀의 빨간색 페라리까지 사실상 회장님께서 그녀를 위해 설립하신 불사조 신탁 계획에 속해 있었습니다. 해당 계획의 계약서에는 수혜인이 위탁인에 대한 불충한 행위를 할 경우 위탁인의 모든 증여자산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회수 절차를 시작했으며 늦어도 내일 정오에는 이미 회수 절차를 시작했으며 나는 술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으로 가서 발 아래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중 한 불빛은 내가 방금 떠나온 곳이었다. 지금쯤 한서연은 애인과 서로 부둥켜 안고 자금 조달 성공과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겠지.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그녀 손에 쥐어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내가 원하면 줄 수 있었고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내 성을 이고 이름은 한이다. 내 아버지는 한때 여의도 금융가를 뒤흔들었던 금융검을 뉴은정이었다. 10년 전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천문학적인 유산을 남기셨다. 내가 가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버지는 생전에 가장 엄격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자산을 익명신탁 기금에 넣으셨고 가장 신뢰하는 김집사에게 관리를 위탁하셨다. 그리고 나는 외딴 보유권에서 신분을 숨기고 자랐다. 내가 18세 성년이 되어서야 김집사는 나를 찾아와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분은 나를 방황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욱 경계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늘 남에게 계산당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을 계속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학에 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택했다. 나는 스스로 이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나무가 숲에서 빼어나면 바람이 부딪힌다. 는 말처럼 나는 그저 숲속의 작은 불처럼 평범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었다. 한서연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그녀의 야망과 활력은 한때 우리가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다. 나는 실무를 맡고
그녀는 대외적인 얼굴이 되고 나는 그녀에게 플랫폼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평범한 행복이라고 믿었다. 이를 위해 나는 김 집사에게 해외 투자 기관의 이름으로 완벽 테크를 설립하게 하고 한서연을 법인 대표와 사장으로 임명했다. 회사의 모든 계관의 이름으로 임명했다. 회사의 모든 개발 전략, 심지어 매번의 홍보보도 자료까지 모두 내 손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를 하늘 높이 띄워 서울에서 가장 빛나는 비즈니스 여왕으로 만들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나의 헌신에 감사하며 나와 백년해로 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별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발 아래 흙을 내려다볼 수 있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나라는 많고 조력자가 그녀와 애인의 순탄한 하늘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좋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싶다면 나는 그녀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단지 그 대가를 그녀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회장님, 야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김 집사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잔에 남은 마지막 술을 마셨다. 내일 아침에 신한투자의 김 대표님과 만날 약속을 잡아주십시오. 신한투자는 완벽테크의 이번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의향 투자자였다. 김 집사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서연 씨의 허풍스러운 태도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내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장님, 진정한 실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간결하고 절제되었지만 곳곳에서 최고급의 품격이 느껴졌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곧바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석 달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다. 심지어 꿈을 꾸었다. 보육원 원장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이하나, 억울하면 참지 마.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 그래,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특히 한서연에게는. 다음 날 나는 다급한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발신자 표시를 보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분명 한서연일 것이었다.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세수하고 김 집사가 준비해준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안정된 아우라를 풍겼다. 더 이상 한서연 앞에서 주눅 들던 이안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보았다. 부재중 전화 27통 모두 한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도 수십 통 있었다. 이안, 너 어디 가서 죽었어? 회사에 일이 생겼어. 우리 계좌가 동결됐어. 당신 짓이지?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놈이랑 결혼하다니. 당장 돌아와. 안 그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지막에는 그녀의 말투가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줄래? 우리 잘 얘기해보자. 이하나, 제발 전화 좀 받아. 회사 정말 망하게 생겼어. 나는 이 메시지들을 무표정하게 모두 삭제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늦었다. 식당으로 가자. 김 집사가 이미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회장님, 완벽 테크의 주가는 오늘 개장 5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내 의자를 뺏으며 보고했다. 나는 경제신문을 펼쳤다. 톱 기사는 완벽 테크의 부정적인 뉴스였다. 제목은 매우 교묘하게 뽑았다. 비즈니스 여왕이 몰락, 완벽 테크 제국 하룻밤새 무너지다. 창립자 부부 불화로 파경. 기사에는 어제 신라호텔 영빈관 연회에서 한서연과 최지훈이 친밀하게 찍힌 사진과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쓸쓸히 떠나는 뒷모습이 함께 실려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최지우는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다.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말했다. 저희는 검찰에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직무상 배임을 저지른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고 금액이 막대하여 그가 10년 이상 감옥에 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최지은 같은 부류는 한서연의 권력 게임 속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 이제 배가 침몰했으니 그 쥐새끼가 가장 먼저 익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회장님, 김 대표님께서 이미 아래층 접견실에 도착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한사연도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 집사가 잠시 멈칫했다. 회장님, 그녀를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나는 일어서서 연본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 좋은 연극은 주인공이 직접 끝까지 봐야 완벽한 법이니까. 아래층 접견실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중후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통유리창 밖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한강이 보였다. 시야가 탁 트여 사람의 마음을 호탕하게 만들었다. 내가 들어서자 쉰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얼굴의 남자가 즉시 일어서서 나에게 열정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류 회장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니 과연 인중지령이십니다. 그는 신한투자의 김 대표로 서울투자 업계에서 발을 구르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 김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나는 그와 악수하고 앉으라고 손짓했다. 김 집사가 우리에게 최고급 대용포차를 따라주었다. 류 회장님이야말로 깊이 숨겨진 고수이십니다. 김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한 대표와 이야기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듯했다. 한 대표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너무 피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전략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 늘 공허한 구호만 늘어놓았죠. 하지만 핵심 기술이나 기반 논리에 대해 물으면 즉시 얼버무리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완벽 테크 뒤에 분명 대단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 인물이 류 회장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 대표는 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눈빛을 가득 담았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신라호텔 영빈관 연회에서 보이신 행동은 제 부하 직원들이 즉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완벽 테크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김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셨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실세와 협력하는 것은 저희 신한투자의 영광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김 대표님,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완벽 테크는 이제 껍데기가 썩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계획의 원본 코드와 미래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를 재편성할 수도 있고 신한투자에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류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대표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새 회사의 이사회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떤 간섭이나 참견도 할 투자자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심지어 약간 독단적이었다. 김 대표는 웃었다. 매우 호탕하게 웃었다. 류 회장님,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희 신한투자는 순수한 재정적 투자만 할 뿐 회사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류 회장님, 당신이라는 사람과 당신의 기술입니다.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그에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한서연이 뛰어들어왔다. 한때 흐트러짐 없던 정교한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가려지지도 않았다. 값비싼 샤넬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흐트러져 붙어 있었다. 한때 나를 매혹시켰던 아름다운 눈은 이제 핏발이 서 있었고 광기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한눈에 나를 발견했고 내 옆에 김 대표도 보았다. 그녀의 첫 반응은 놀람이 아니라 분노였다. 배신감에 휩싸인 엄청난 분노였다. 이안, 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인간. 당신이 감히 김 대표님께 가서 내 고자질을 해? 그녀는 미친 암사자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나에게 달려들어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김 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견고한 벽처럼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한사열 씨, 자중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네가 뭔데? 비켜. 한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김 집사를 밀어내려 했지만 김 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미간은 이미 깊이 찌푸려져 있었다. 얼굴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노골적인 혐오감이 채웠다. 한 대표, 여기는 제 공간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미 명백한 거리감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녀는 김 대표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심장이 철렁했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얼굴에는 오는 것보다 더 추한 미소를 지었다. 김 대표님, 이 비열한 놈 말은 듣지 마세요. 그는 미친놈이에요. 제 회사 직원이었는데 제가 해고해서 앙심을 품고 다니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변명했다. 회사 계좌 문제는 그가 꾸민 짓이에요. 이건 상업 범죄라고요. 김 대표님, 절대로 그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셨다. 심지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가 더 히스테리컬해질수록 나는 더 평온해 보였다. 김 대표는 일어나 자신의 양복을 정리하며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재롱 부리는 광대를 보는 듯했다. 한 대표, 제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류 회장님을 직접 만나자고 요청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서연의 귀에는 벼락처럼 울렸다. 뭐라고요? 한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대표를 바라보았고 다시 나를 보았다. 당신이 그를 만나자고 했다고요? 그는 제가 해고한 직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폐물이라고요. 당신이 그를 왜 만나요? 폐물이라고요. 김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대표, 당신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완벽 테크의 진정한 가치, 핵심이 누구인지요. 새로운 계획의 기반 구조, 완벽 테크의 향후 5년 제품 로드맵, 심지어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그 투자 제안서까지 페이지마다, 글자마다 모두 류 회장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무대 앞에 서는 꼭두각시 대본을 읽는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은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한서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눈빛은 경악과 이해할 수 없음으로 가득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마치 이 잔혹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김 대표님, 당신은 그에게 속은 거예요. 그는 그저 고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기술을 뭘 안다고요? 그는 매일 집에서 나한테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하는 남자예요. 그는 여자,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라고요. 그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나의 기세에 압도되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서연, 당신은 내가 처음에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말 잊은 모양이군.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어. 당신에게 교 자리에 앉히고 만인의 주목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했지.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대 앞에 서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이 최소한 감사할 줄은 알 거라고 생각했어. 내 돈을 가지고 애인을 먹여 살리고 내 집에서 살면서 나를 쫓아내려 했지. 내가 만들어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폐물이라고 욕했어. 한서연,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배짱을 주었는지 말해봐.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푸르게 다시 보랏빛으로 변했고 마침내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입술은 떨렸고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분명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그 기품, 그 타고난 압도감은 그녀에게 한없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이것은 결코 그녀가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욕해도 손수 요리해주던 그 이안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녀는 마침내 이 말을 내뱉었다.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스무스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김 집사에게로 돌아서 말했다. 김 집사님, 불사조 신탁 계획의 증여 회수 서류를 한서연 씨에게 건네주세요. 예, 회장님. 김 집사는 휴대용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한서연 앞에 내밀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였다. 서류 맨 위, 금빛으로 빛나는 불사조 신탁계획 자산 회수 통지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는 빠르게 서류를 넘겨보았고 볼수록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거기에는 그녀 명의의 모든 자산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서울 중심부의 3천만 위안짜리 아파트, 그녀의 차고에 있던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 그녀의 차고에 있던 빨간색 푸츠카. 모든 것이 불사조라는 이름의 신탁 계획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유일한 위탁인은 나였고 수혜인은 그녀였다. 계약서 조항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수혜인이 어떠한 형태의 배신 행위를 할 경우 위탁인 류한 회장님은 해당 신탁 계획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증여된 모든 자산을 무조건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 이한인, 류한이라는 이름으로. 류한. 한서연의 입술이 떨리며 낯선 이름을 내뱉었다. 마치 온몸의 힘을 다 쓴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눈빛은 극심한 경악과 붕괴로 가득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분명 가짜야. 당신이 위조한 거야. 그녀는 미친 듯이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림에 떨어졌다. 이안,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고아일 뿐이야. 나는 그녀가 발광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눈빛에는 한 점 파동도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독백극을 보는 듯했다. 옆에 있던 김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옆에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경비원을 부르세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김 대표님, 제가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이것은 제 집안일이니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약간의 동정과 이해가 더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와 함께 먼저 접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나와 한서연, 그리고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는 김 집사만 남았다. 한서연은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득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절망이 밀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김 대표의 반응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서리는 진짜였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로 눈앞에 이 남자가 준 것이었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낡은 풍금 소리처럼 찢어졌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번진 화상과 뒤섞여 얼굴에 두 줄기추한 자국을 남겼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묻고 있었다. 나는 문득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비참했고 지난 5년간의 나의 어리석음이 비참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거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너무 탐욕스러웠을 뿐이야. 나는 당신에게 여왕의 왕관을 주었지만 당신은 나의 왕국까지 원했어. 나는 당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만 당신은 나를 발밑에 짓밟았지. 한서연, 오늘날 당신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내가 당신을 강요한 것이 아니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지막 의정을 꿰뚫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머리를 감싸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했어. 이안,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그녀는 사지를 써서 기어와 내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발로차 밀어냈다. 나를 사랑해? 나는 이 세기 최고의 농담을 들은 듯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준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38만 위안짜리 시계를 사주고, 나를 사랑해서 보육원 원장님이 3억만 위안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할 때 그를 상관없는 늙은 할머니라고 불렀어? 나를 사랑해서 신라호텔 영빈관 연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더러 꺼지라고 하고,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을 거라고 말했어? 나를 사랑해서 애인과 함께 나를 쫓아내고, 당신들을 사랑해서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서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마치 악마를 보는 듯 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짓들이 모두 완벽하다고 생각했나? 당신 차의 블랙박스, 당신 집의 스마트 스피커, 그것들이 그저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나? 한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모든 비밀이 내 앞에서는 이미 투명한 것이었다니. 그녀는 늘 내 앞에서 서툰 연극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냉정하게 방관하며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뼈저린 한기가 그녀의 발끝에서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무능한 패물이 아니었다. 그는 웅크리고 있던 사자였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고 총애했던 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 그녀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안 돼, 안 돼. 엄청난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가 저를 유혹한 거예요. 다 그의 잘못이에요. 그가 감언이설로 저를 속인 거예요. 그녀는 눈물 콧물 흘리며 비참하게 울었다. 어디에도 비즈니스 여왕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혐오감만 있을 뿐. 5년 부부의 정? 그녀가 최지훈의 손을 잡고 나를 패물이라고 욕할 때 5년 부부의 정을 생각이나 했었던가? 한서연,
그 연극은 이제 그만둬. 내 목소리는 바깥 한강물보다 더 차가웠다. 너무 늦었어.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야. 무릎 꿇고서라도 끝까지 가야지.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김 집사에게 말했다. 김 집사님, 그녀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이혼 소송 준비를 지시하십시오. 저는 딱 한 가지만 원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결혼할 때 제가 그녀에게 주었던 결혼 반지에 한 쌍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것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고 불사조, 신탁의 증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착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다. 뒤에서는 한서연의 심장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과 애원이 들려왔다. 류한, 당신 이럴 수 없어. 이 악마 같은 놈, 증오해. 증오한다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증오하라지. 그녀의 값싼 사랑보다는 훨씬 더 진실한 감정일 테니. 최상층 아파트로 돌아오자 햇살이 좋았다. 나는 통일이창 앞에 서서 한강 위로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5년간의 감정,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비즈니스, 제곡 24시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아쉬움도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마치 뿌리까지 썩어버린 충치를 뽑아낸 것 같았다. 과정은 조금 아팠지만 뽑고 나니 세상이 온통 상쾌해졌다. 김 집사는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내 옆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한서연 씨는 이미 건물에서 나갔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법무팀에서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그녀에게 보낼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집사의 표정이 약간 심각했다.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서연 씨가 건물에서 나간 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내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래도 완벽테크와 예전에 협력했지만 회사 계좌 동결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업체들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 뉴스에서 소식을 듣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묵묵히 생각했다. 모두가 밀면 쓰러지고 만인이 밥으면 부서진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친구였지만 그녀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받고 지나가는 적이 되었다. 회장님, 저희가 나서서 처리할까요? 김 집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문제이니 그녀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 경제계는 매일 한서연과 완벽테크와 관련된 소동으로 들끓었다. 우선 사방에서 비독촉이 쏟아졌다. 한때 한서연을 기빈으로 모시던 공급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은 이제 흉악한 채권자로 변모했다. 그들은 완벽테크의 회사문 앞을 막고 그녀가 살던 집 문 앞을 막고 그녀가 살던 집 문 앞을 막고 현수막을 걸고 한송기로 돈 갚아야 그녀가 가정기로 도녀가 살던 직원들에게 간서연의 처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 속으로 추락했다. 나는 김 집사의 매일 보고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녀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쫓는 법. 누가 이미 완전히 몰락했고 게다가 신비로운 거물에게까지 미운 털이 박힌 여자를 돕겠는가. 그녀는 심지어 부모님을 찾아갔다. 한서연의 부모님은 소시민이었고 늘 사장딸인 그녀를 사자민이었고 늘 사장딸인 그녀를 동호님은 소시민이었고 한서연이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말하자 그들의 첫 반응은 위로가 아니라 빗발치는 질책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멀쩡한 사장 자리 놔두고 대체 누구 심기를 건드린 거야? 우리 집안 망신다 시켰잖아. 앞으로 우리 얼굴 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봐? 우리한테 피해주지 마. 네 빚은 우리 한 푼도 갚아줄 생각 없어. 그들은 한서연을 집에서 쫓아내고 밤새도록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모두가 떠나고 관계를 끊는다. 이것이 그녀의 현재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늘날 그녀가 겪는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선을 지켰다면, 만약 그녀가 나에게 한 조각의 존경과 정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 높은 곳의 한 대표였을 것이고, 내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서재에서 신한투자팀과 화상회의를 하며 새 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새 회사의 이름은 시작점 테크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김 대표는 나의 계획에 매우 만족했고 그 자리에서 1차로 5억 위안의 자금을 3일 안에 입금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 집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래층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연 씨의 어머니라고 밝히시더군요. 나는 약간 의외였다. 그가 왜 왔을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꼭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약간 이상했다. 그리고 혼자 왔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한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장모님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왔는지 궁금하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연의 어머니 이수진이 내 앞에 안내되었다. 이전에 만났을 때의 거만하고 금은보화를 휘두르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고, 류 회장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열정적으로 다가왔다. 그 류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유난히 아첨하는 소리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일어서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하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이수지는 손을 비비며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엉덩이 반난 걸치고 앉았다. 그녀는 불안하게 이 화려하고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를 한번 훑어보았다. 침을 꿀꺽 삼키고서야 입을 열었다. 류 회장님, 제가 우리 서연이 대신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철이 없어서 감히 회장님께 그런 못할 짓을 하다니. 저희가 알고 나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매일 울면서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한사. 그녀는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내 안색을 살폈다. 내가 무표정하자 그녀는 계속 말했다. 류 회장님, 그래도 회장님과 서연이가 5년 동안 부부였지 않습니까? 하루 부부의 정이 100년인데 그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지난 정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께서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 아이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회장님께 소처럼 일해도 좋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의 생생한 연기를 보며 그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채권자 문제들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제 말은 회장님께서 서연이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냐는 겁니다. 완벽테크는 회장님 회사 아닌가요? 회장님 한마디면 그 문제들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서연이에게 계속 사장 자리를 맡겨주세요. 그 아이는 앞으로 회장님께 충성을 다하고 다시는 딴 마음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한서연을 대신해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한서연을 대신해 용서를 빌러 온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녀 스스로 부유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이수진 씨,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따뜻한 김을 가볍게 불었다. 완벽 테크는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와 한사연도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굴에 미소가 간신히 유지되었다. 아니죠, 류 회장님. 부부 사이에 무슨 밤새만 원한이 있겠어요?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대인배처럼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어리지 않습니다. 30살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수진의 표정이 마침내 변했다. 그녀는 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아첨하던 얼굴이 점차 사라지고 계획이 틀어지자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다. 이안, 아니, 류안, 내가 좋게 좋게 말해서 당신한테 체면을 세워주려 했는데 당신 정말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줄 아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예전의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로 돌아왔다. 당신이 돈 좀 있다고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 서연이도 남자 줄 선 게 여기서 프랑스까지야. 오늘 당신이 그녀를 업신여겼으니 내일 그녀가 당신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거야. 나는 그녀의 얼굴이 책장을 넘기듯 바르게 변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흥미를 잃었다. 김 집사님, 손님을 배웅하세요. 감히 이수진이 맹렬히 일어서서 내 코앞에 대고 욕을 퍼부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그때 우리 사연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직도 보유권에 있었을 거야. 당신이 먹고 입은 것 중에 우리 한씨 집안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이제 좀 성공했다고 우리 서연이를 발로 차버리려고 해. 내가 말았는데 어림없어. 당신이 서연이랑 이혼하려 들면 나 법원에 고소할 거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재산 빼돌린 걸로 고소해서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고. 그녀는 마치 히스테리컬한 아줌마처럼 내 거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우스웠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내 키는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엄청난 압도감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이수진 씨, 저를 고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고 그 금액이 막대할 경우 몇 년형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이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맞다. 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깜빡했는데 당신의 귀한 아들 한준영이 지난달 마카오 카지노에서 진 300만 위안의 도박빚도 최지훈이 대신 갚아준 것 같던데. 이 돈이 당신네 가족이 공모해서 사기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이수진의 눈동자가 300만 위안의 도박빚이라는 말에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얼굴에 핏기는 눈에 띄게 빠르게 가셨다. 당신 헛소리하지 마. 우리 아들이 언제 마카오에 갔다고? 그는 도박빚 같은 거 없어. 당신 우리 아들 명예 훼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분명히 기세가 꺾여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이런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한준영, 한서연의 남동생, 온 가족이 망쳐놓은 망나니 자식. 어릴 때부터 빈둥거리며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사장 누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밖에서 사고를 치고 다녔다. 수많은 여자, 문제와 도박빚을 지고 매번 한서연이 회사 돈, 아니 내 돈으로 뒤처리를 해주었다. 이 일은 한서연이 나에게 줄곧 숨겨왔던 일이었다. 그녀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다.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이수진 씨, 한준영이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위아 피룸에서 한 번에 8억만 위안을 잃는 CCTV 영상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최지훈이 완벽 테크 계좌에서 300만 위안을 마카오 도박 중개인 계좌로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을 인쇄해서 증거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들과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덩세탕 및 직무상 배임 곤세탕 및 직무상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몸은 흔들렸고 언제든 쓰러질 것 같았다. 굵은 식은땀이 이마에서 배어 나와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발린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추한 자국들을 남겼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늘 무시하던 이 사위가 자신들, 가족 모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엄청난 공포가 그녀를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류 회장님. 아니, 사위, 좋은 사위,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얼굴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오만함도 없었다. 그 300만 위안 저희가 갚을게요. 제발 우리 준영이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 아이가 감옥에 가면 저도 못 살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힘껏 때렸다. 짝짝 소리가 났다. 다 제 더러운 입 때문이에요. 다 제가 눈이 멀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한 탓이에요. 회장님, 대인배처럼 저희를 그저 방귀로 여기고 놓아주세요. 그녀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영민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역겨움만 있을 뿐. 오늘날 이 지경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왜 그랬을까? 갚는다고?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로 갚을 겁니까? 당신들에게 300만 위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돈만 갚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직무상 배임에 가담한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이수진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얼굴에는 죽음 같은 절망만 남았다. 그래, 형사 범죄. 그건 감옥에 가는 거잖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다. 마치 구명주를 보는 듯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줄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덕으로 원한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한씨 집안이 흡혈귀 가족들은 내 몸에 붙어 5년 동안 피를 빨아먹었지. 이제 와서 울고불고 매달려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꼼께. 하지만 그들을 곧바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쉬운 처벌이야. 나는 그들에게도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다. 당신들을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건 아닙니다. 나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단, 내 조건 하나를 들어준다면 말이죠. 말씀하세요. 하나가 아니라 100개라도 들어줄게요. 그녀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네 한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나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한서연이 운영하던 명품점, 한준영 명의의 스포츠카 몇 대,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까지 3일 이내에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300만 위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당신네 가족은 어디서 왔든 그곳으로 돌아가 영원히 서울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수진은 멍해졌다. 모든 자산을 처분하라고? 그것은 그들 가족이 살아가는 기반이자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자본이었다. 만약 모두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그녀는 망설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싫습니까? 나는 비웃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신용을 했다. 안 돼. 저희가 할게요. 이수지는 혼비백산하여 엉금엉금 기어와 내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저희가 팔게요. 다 팔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기억해 두세요. 당신들에게는 3일의 시간만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한준영의 일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돈을 보지 못하면 나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수지는 몸을 흠칫 떨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저희가 꼭 돈을 마련할게요. 꺼져. 나는 역겨움에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수지는 천만다행이라는 듯 엉금엉금 기어가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아파트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녀가 허둥지둥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김 집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그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나는 김 집사의 의도를 알았다. 내 능력이라면 한씨 집안을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지. 그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보내 하루 세 끼를 위해 뛰어다니는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벌입니다. 게다가 나는 말을 멈췄다가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였다. 게다가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김 집사가 멈칫했다. 회장님, 그 말씀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한서연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신 6주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 집사님 부하 직원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한서연은 아마 이 아이를 마지막 카드로 삼아 내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겠지. 하지만 그녀는 잘못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카드가 아니라 내 양심의 한 조각이다. 내가 그녀와 한씨 집안을 미워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부모의 원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씨 집안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300만 위안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대신해 한씨 집안과의 모든 악연을 끊는 대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길을 갈 뿐 다시는 서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에는 약간의 존경심이 비쳤다. 회장님, 인자하신 마음이십니다.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저 좀 지쳤을 뿐입니다. 5년간 지속된 이 소동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씨 집안의 효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어쩌면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재산을 잃는 고통을 이겨냈는지도 모른다. 이틀 후 김 집사는 300만 위안이 지정된 계좌로 정 씨에 입금되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그는 서명된 이혼 합의서와 개인 서류함에 외롭게 놓여있던 반지 한 개를 가져왔다. 그것은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결혼 반지였다. 반지 안쪽에는 나와 한서연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때 이것이 우리의 평생 약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저 비꼬는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나는 그 반지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창밖 한강으로 던져버렸다. 미세한 콧물선, 아주 작은 물결. 그리고 모든 것은 평온으로 돌아갔다. 마치 내가 잃어버린 5년의 청춘처럼. 그들은요? 나는 김 집사에게 물었다. 밤새 시골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 이미 서울을 떠났습니다.
김 집사가 대답했다. 저희 직원들이 그들을 역까지 배웅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할 것입니다. 한서연은요?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약간 미묘했다. 회장님께서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신 생활비를 받은 후 혼자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많지 않은 5억만 위안. 마음이 약해져서도 예정 때문도 아니었다. 첫째, 너무 잔인하게 행동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내 아이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5억만 위안이면 그녀가 조용한 곳을 찾아 아이를 낳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후 그녀의 선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자함이었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파리행 비행기였습니다. 파리.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허탈하게 웃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그 우스꽝스러운 허영심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아마 낭만적인 나라로 가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는 잊었다. 나의 지원이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5억만 위안이 파리 같은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앞으로 그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한서연과 한씨 집안의 일을 해결하고 나는 시작점 테크 창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신한 투자의 막대한 자금 지원, 내가 가진 핵심 기술, 그리고 김 집사가 뒤에서 모든 복잡한 일을 처리해주면서 회사는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나는 내 스승님의 연구실에서 몇몇 최고의 기술 천재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연구개발팀을 구성했다. 우리는 완벽 테크에 화려하고 피상적인 마케팅에 화려하고 피상적인 마케팅에 화려하고 피상적인 마케팅에 화려하고 단 석 달 만에 시작점 테크는 어깨를 뒤흔드는 인공지능 상호작용 시스템을 출시했다. 그 지능화 수준, 운영 효율성, 사용자 경험은 완벽 테크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새로운 계획을 포함한 시장의 모든 유사 제품을 훨씬 뛰어넘었다. 제품 발표의 날, 나는 류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섰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공허한 구호도 없었다. 나는 그저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나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발표에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시작점 테크는 단숨에 유명해졌다. 주문은 눈사태처럼 쏟아졌고 회사의 가치는 보름 만에 1억배로 뛰었다. 나는 서울을 넘어 전국 기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성이 되었다. 각종 인터뷰, 연애, 협력 제안이 빗발쳤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시끄러움과 허영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내 연구실에서 내 팀과 함께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 순수한 창조의 즐거움은 어떤 명예나 이익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평온하고 충만하게 흘러갔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바다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년 후 어느 날까지는. 그날 나는 실리콘밸리 투자팀과의 화상 회의를 막 마쳤다. 김 집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심각함이었다. 회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 집사는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내게 건넸다. 화면에는 국제뉴스가 떠 있었다. 제목은 파리 거리의 아시아 여성 비극 사랑에서 비롯된 증오의 살인사건. 뉴스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현장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엉망진창인 아파트 바닥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다. 내 심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철렁했다.
나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프랑스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수차례 칼에 찔렸다고 한다. 범행 이유는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녀 뱃속에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는 신문에서 자신이 파티에서 이 여성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여자는 자신이 파티에서 이 여성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성이 가져온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돈은 금방 바닥났고 여성은 더 이상 그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그녀에게 점점 불만을 품고 자주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그가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 이 비극을 저질렀다고 한다. 뉴스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었다. 한서연. 나는 그 익숙한 두 글자를 보았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수많은 벌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라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없었다. 모든 정보가 내가 한때 가장 잘 알던 그 여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었다. 그녀는 그렇게 죽었다. 타국단에서 자신이 돈으로 먹여 살리던 어린 남자 손에 죽었다. 심지어 내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데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순식간에 내 심장을 짓눌렀다. 슬픔도 남의 불행을 즐기는 쾌감도 아니었다. 그저 극도의 황당함과 깊은 무력감이었다. 나는 온갖 수를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나는 그녀를 구름 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는 살기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교훈을 얻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의 뼛속 깊이 박힌 허영심, 탐욕, 그녀의 뼛속 깊이 박힌 하였다. 그녀는 내가 준 목숨 같은 돈을 가지고 안정된 곳을 찾아 새 출발을 하지 않았다. 대신 파리로 도망쳐 비현실적인 상류층 꿈을 계속 꾸었다. 그녀는 건달 같은 남자를 의지할 수 있는 귀족으로 착각했고 마지막 생존의 길을 죽음의 길로 만들어버렸다. 얼마나 한탄스러운가. 얼마나 한탄스러운가. 더 비참한 것은 그 죄 없는 아이였다. 그는 심지어 이 세상을 한 번 볼 기회조차 없이 그 어리석은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났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푹 올라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간신히 일어서서 통일이 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 석양은 피처럼 붉었고 도시 전체를 비장한 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워 숨을 쉬기 어려웠다. 내가 한서연을 미워했는가? 당연히 미워했다.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었으니.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죽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 모든 은원, 모든 갈등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마침표를 찍었다. 내가 이겼는가? 모르겠다. 그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린 듯. 김 집사님, 나는 목소리를 냈다. 내 목소리가 아닌 듯 쉬어 있었다. 장례를 처리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부부였으니 그녀가 품위 있게 떠나도록 해주세요. 예, 회장님. 김 집사가 물러나고 나는 혼자 조용히 서 있었다. 석양은 점차 지고 어둠이 땅을 덮기 시작했다. 수많은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 나는 이 번화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독감을 느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한서연의 장례는 김 집사가 직접 처리했다. 파리에서 화장 후 유해는 그가 가져왔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김 집사에 따르면 그 노부부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깨어난 후 목 놓아 울며 그 프랑스 남자를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며 내가 그들의 딸을 죽였다고 했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사람은 이미 죽었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한서연의 유해를 서울 교회의 공원묘지에 안치하게 했다. 묘비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저 이름 없는 비석 하나였다. 안장되던 날 나는 혼자 그곳에 갔다. 하늘은 흐렸고 가늘게 비가 내렸다. 마치 지금 내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나는 그 차가운 돌비석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은 땅 위에, 한 사람은 땅 위에 지난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음, 열애 시절의 달콤함, 상업 시절의 고난,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배신했을 때의 심장 통증, 절연했을 때의 냉정함, 그리고 지금의 무정함, 그리고 지금의 무정함, 그리고 지금의 무정함.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어떤 것들은 일단 뼛속에 새겨지면 다시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편히 쉬어라. 오랜 침묵 끝에 나는 이 세 글자를 나지막이 내뱉었다.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모든 은어는 여기서 끝이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무덤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차가운 빗물이 내 뺨과 마음을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부터 세상에는 이안도 없고 한서연도 없다. 오직 류안만이 있을 뿐이다. 한서연의 죽음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삶은 결국 계속되어야 했다. 시작점 테크의 성장세는 날로 좋아졌다. 우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나는 이 시대에서 가장 빛나는 기술, 신성이 되었다. 수많은 자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작점 테크의 주주 명단에 끼어들고 싶어 했고 수많은 명문가 여성들이 나에게 접근하여 내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나는 줄곧 혼자였다. 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과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다. 미친 듯한 억무로 나 자신을 마비시키고 마음속 공허함을 채웠다. 나는 점점 더 침묵하고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가냈다. 김 집사와 몇몇 핵심 팀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히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유 대표가 천재이자 얼음산이라고 말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알았다. 내 마음속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죄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높은 마음의 벽을 쌓아 모든 사람을 외부로 격리시켰고 나 자신도 그 안에 단단히 가두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등장이 예기치 않은 한 줄기 빛처럼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세상에 비춰질 때까지는 그날 나는 내 스승님의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스승님은 나를 붙잡고 한 사람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다. 이하나, 이리 와봐. 이쪽은 내 마지막 제자이자 내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야. 윤가을이라고 해. 나는 스승님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사 25세쯤 되어 보이는 나이.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초승달 같은 눈썹, 깨끗한 미소는 한 줄기 맑은 샘물 같았다. 그녀를 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뛰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 때문이었다.
그녀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있었다. 류 선배님, 안녕하세요.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목소리는 맑고 듣기 좋았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한동안 응답하지 못했다. 이하나, 이하나, 스승님이 나를 툭 밀쳤다. 나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나는 약간 당황하며 손을 거두었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다. 가을이는 우리 학교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야. 스승님은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나 같은 늙은이도 겸손해질 정도지. 젊은이들끼리 많이 교류해야 해. 나는 윤가을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과 선의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내 심장이 한 줄기 파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다. 그 후로 나와 윤가을의 교류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학술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연구실에서 연구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늘 전에 없던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총명함, 그녀의 선량함, 그녀의 순수함은 맑은 샘물처럼 내 마음속 먼지를 씻어주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의 벽은 그녀의 따뜻함 아래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한때 이한이라고 불리던 나 자신에 대해, 실패한 결혼에 대해, 한서연에 대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동정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들었고 눈빛에는 이해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류안 씨.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고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너무 힘들었을 뿐이죠. 앞으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물처럼 맑은 그녀의 눈을 보며 오랫동안 긴장했던 내 마음의 끈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녀를 힘껏 품에 안았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었다. 죽어버린 그 아이를 위해, 비참했던 그 여인을 위해, 그리고 한때 어둠 속에서 홀로 상처를 핥았던 나 자신을 위해. 윤가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녀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안심이 되었다. 마치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아무리 걸어도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절망에 빠지려 할 때 멀리서 한 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나는 윤가을이 등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말했다. 류안 씨, 우리 집에 가요. 나와 윤가을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격렬하지도 세상이 뒤집힐 듯 하지도 않았다.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고 나는 그녀가 지칠 때 따뜻한 국수, 그릇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마트에 가고 영화를 보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햇살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내 심장이 다시 활기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하늘은 공평하다는 것을, 나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 갔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보상해 주었다는 것을. 2년 후, 햇살 좋은 오후, 나는 윤가을에게 청혼했다. 성대한 의식도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반지 한 쌍을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을 뿐이었다. 가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울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우리의 결혼식은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다. 양가 친척과 몇 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아름다운 윤가을을 보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느꼈다. 김집사는 단상 아래 서서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1년 후, 가을이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류지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켜보고 평안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영원히 평안하고 기쁘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다. 아들의 탄생은 내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었다. 나는 점차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정에 쏟았다. 나는 가을이와 함께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였다. 나는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갈고 우유를 불어주었다. 그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함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나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때 사연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아이가 순조롭게 태어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인생에는 만약이 없고 오직 결과와 결론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날 나는 가을이와 아들을 데리고 교회의 공원묘지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서연이 잠들어 있는 무덤가를 지나쳤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나는 아들을 안고 가을이와 함께 그 이름 없는 비석 앞으로 걸어갔다. 묘비 앞은 깨끗했다. 누군가 자주 찾아와 청소하는 듯했다. 비석 앞에는 시든 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아마 한서연의 부모님이 놓아둔 것이리라. 나는 그 돌비석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이미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옅은 한숨만이 남았다. 품에 안긴 지안이는 무엇을 보았는지 모른 채 갑자기 작은 손을 뻗어 묘비 방향을 가리키며 옹알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췄다. 지안아 봐. 과거는 이 비석과 같아. 그곳에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만 갇혀 살 수 없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가을이가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우리에게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품 안의 아들을 보며 내 세상이 이토록 완전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 당신은 보고 있나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다른 세상에서는 평온을 찾고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하기를 바랍니다.